여러분은 혹시 매일 밤 꿈속에 나와 목을 조르던 악마를 기억하시나요? 군대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며 한 사람의 영혼까지 짓밟았던 그 사람 말입니다. 저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그 시절의 악몽을 꿉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해야 할 제 아들의 상견례 날 그 악마가 문을 열고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독했던 1992년의 겨울, 그리고 30년의 세월을 건너 다시 마주한 기막힌 운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꿈이길 바랐던 그날의 상견례 장소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소건설사 대표를 맡고 있는 50대 중반의 가장 강진혁입니다. 지금은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제 인생의 시계 바늘을 1992년 강원도 인제의 최전방 부대로 돌리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왜 그리도 배가 고팠을까요? 식판에 수북이 담긴 밥을 다 먹고 돌아서도 허기가 졌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배고픔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바로 그 사람의 존재였습니다. 내무반의 실세이자 저승사자라 불리던 최만식 병장. 그는 유독 저를 괴롭혔습니다. 제가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 백도 없고 돈도 없다는 걸 기가 막히게 알아채고는 그걸 약점 잡아 집요하게 파고들었죠. 야, 강진혁. 너네 집은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며? 니네 엄마가 보내준 편지 봉투에서 쉰내 나는 것 같다. 그는 제 어머니가 보내주신 꼬깃꼬깃 접힌 편지를 동기들 앞에서 흔들며 조롱하곤 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면서도 죄송합니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죠. 그땐 그게 군대였으니까요. 아니, 그땐 제가 너무 어리고 힘이 없었으니까요. 제 어머니는 시장통에서 생선 장사를 하셨습니다. 비린내 배인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 아들 군대 가서 기죽지 말라고 10,000원짜리 한 장을 편지 사이에 몰래 끼워 보내주곤 하셨죠. 그런데 최만식 병장은 그 돈마저 가로채 자신의 담배를 사 피우거나 제 눈앞에서 보란 듯이 찢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딴 푼돈으로 뭘 하겠냐? 어차피 니네 엄마 생선 팔아번 돈 내가 PX에서 써주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그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명합니다. 전역하던 날 저는 위병소를 나서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쪽으로 오줌도 누지 않겠다고. 그리고 내가 성공해서 언젠가 저 인간을 만나면 똑같이 갚아주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이를 악물고 살아온 덕분인지 저는 맨주먹으로 사업을 일으켜 성공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아들 민우를 의사로 키워냈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과거의 가난과 무시를 씻어내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제 제 아들 민우가 결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참하고 똑똑한 며느리감을 데려왔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이 처가 어른들을 모시고 상견례를 하자고 했을 때 저는 최고급 한정식 집을 예약하며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화려한 한정식 집 문 너머에 제 인생 최악의 트라우마가 기다리고 있을 줄은요. 운명이란 놈은 참 짓궂고도 잔인하게 가장 행복한 순간의 가장 끔찍한 기억을 소환해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1992년 12월 유독 눈이 많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죠. 군대에서 생일이 무슨 대수겠습니까마는 어머니가 면회를 오셨습니다. 강원도 인제까지 그 먼 길을 차비 아끼느라 완행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오신 어머니였습니다. 손에는 다 식어빠진 닭백숙이 들려 있었죠.
위병소 면회실에서 어머니의 트고 갈라진 손을 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는 길에 제 주머니에 꼬깃꼬깃한 봉투 하나를 찔러 넣어주셨습니다. 진혁아, 이거 선임들하고 나눠 먹어라. 엄마가 돈이 없어서 이것밖에 못 넣었다. 5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5만 원이면 어머니가 며칠을 꼬박 얼음물에 손 담그며 생선을 팔아야 벌 수 있는 돈이었죠. 저는 그 돈을 생명처럼 품고 내무반으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관물대에 숨겨둔 그 봉투를 최만식 병장이 발견한 겁니다. 오호라, 이게 뭐냐? 강진혁이 돈 좀 있는데? 최만식은 제 돈을 꺼내 들고는 킬킬거렸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매달렸습니다. 최 병장님, 그거 저희 어머니가. 제발 돌려주십시오. 어머니가 고생해서 주신 돈입니다. 하지만 그는 제 간절함을 짓밟았습니다. 야, 이 새끼야. 군대가 장난이야? 이 돈으로 애들 집합시켜서 회식이나 하자. 그는 그 돈으로 소대원들을 데리고 PX로 갔습니다. 저는 그가 제 어머니의 피 같은 돈으로 산 냉동만두를 억지로 입에 쑤셔 넣으며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때 최만식이 제 머리를 툭 치며 했던 말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맛있냐? 니네 엄마 냄새 나서 맛있는 거다. 많이 처먹어라. 그날 밤 저는 모포를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살인 충동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이 굴욕을 배로 갚아주리라고요.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의 유명 한정식집 가온의 특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민우는 긴장한 듯 넥타이를 매만졌고 제 아내는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사돈 어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며느리 될 아이 지은이는 참으로 싹싹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지은이의 아버지가 시골에서 조그만 과수원을 하신다는 말만 들었지 어떤 분인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였죠. 아버지, 오셨대요. 저기 들어오시네요. 민우의 말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드르륵 미닫이 문이 열리고 웬 남루한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 세월의 풍파를 맞은 듯한 주름진 얼굴. 하지만 저는 단번에 그 눈빛을 알아봤습니다. 뱀처럼 차갑고 비열하게 저를 훑어보던 그 눈빛.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그 남자도 저를 보자마자 멈칫했습니다. 동공이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세상에 최만식 그였습니다. 내 어머니의 돈을 뺏고 내 영혼을 짓밟았던 그 악마 같은 인간이 내 사랑하는 며느리의 아버지라니요. 아버님, 인사 나누세요. 이쪽은 제 예비 장인어른이십니다. 아들 민우가 해맑게 웃으며 소개를 하는데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30년 전 차가운 내무반 바닥의 냉기가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제 손은 식탁보 아래에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의 태도였습니다. 저를 알아본 것이 분명한데 그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인 양 뻔뻔하게 고개를 숙이며 악수를 청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사돈어른. 지은이 아비되는 최만식입니다. 그의 내민 손을 보는 순간 제 눈앞에는 찢겨진 어머니의 편지와 PX에서 억지로 먹어야 했던 냉동만두가 오버랩 되었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그의 손을 쳐다보았습니다. 이 손을 잡아야 할까요? 아니면 이 자리에서 밥상을 엎어버리고
저 인간의 멱살을 잡아야 할까요? 아들의 행복을 위해 참아야 할지, 아니면 30년 묵은 원한을 터뜨려야 할지, 제 인생 최대의 갈등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저만 들을 수 있게 속삭였습니다. 강진혁? 이병?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이성의 끈이 툭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견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었습니다. 30년 전 멈췄던 그 전쟁이 오늘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과연 저는 이 끔찍한 운명의 장난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저는 그가 내민 손을 쳐다보다가 아주 느릿하게 제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손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30년 전 제 멱살을 잡고 흔들던 그 거친 소나기 힘은 온데간데 없고 파들파들 떨리는 늙은 남자의 손만이 저를 맞이했죠. 제가 손에 힘을 꽉 주자 최만식의 얼굴이 일순간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명을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올려다볼 뿐이었죠. 반갑습니다. 사돈어른. 저는 이를 악물고 사돈어른이라는 단어를 뱉어냈습니다. 그 단어가 입안에서 모래알처럼 서걱거렸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질 듯 차려진 고급 한정식 요리들이 들어왔습니다. 갈비찜, 신선로, 온갖 제철 반찬들. 제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도 한번 구경하기 힘들었을 그 음식들이 하필이면 내 어머니의 피눈물을 짜내게 했던 그 인간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저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아들 민우와 예비 며느리 지은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서로 챙겨주느라 바빴습니다. 아버님, 여기 갈비찜 좀 드셔보세요. 이 집이 이게 유명하대요. 지은이가 최만식의 접시에 고기를 덜어주었습니다. 최만식은 고기를 입에 넣고 씹지도 못한 채 물만 들이켰습니다.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불안하게 저를 향했다가 식탁보로 향했다가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이 덫에 걸리기를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말이죠. 박갓사돈께서는 고향이 어디십니까? 말투를 들어보니 강원도 쪽은 아니신 것 같고 제 질문에 최만식이 흠칫 놀라며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 예. 저는 서울 토박이입니다. 지금은 사업 실패하고 잠시 시골에 내려가 있는 겁니다. 사업 실패, 꼴 좋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도 젊을 때 강원도 인제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혹시 사돈도 그쪽 아니십니까? 아까 악수할 때 보니 손에 동상 흔적 같은 게 보이던데 사실 동상 흔적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저 그를 옥죄기 위한 미끼였죠. 아, 예. 저도 인제 을지부대에 있었습니다. 그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세상 참 좁군요. 저도 을지부대였습니다. 혹시 12사단 37연대 기억하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부대명을 거론하자 최만식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마치 귀신을 본 사람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민우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군대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식사하세요. 사돈어른 불편해 하시잖아요. 아들의 말에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 좋은 날에 칙칙한 군대 얘기는 그만해야지. 그런데 말이다, 민우야. 아빠가 군대에 있을 때 정말 악질 선임이 한 명 있었거든. 남의 어머니가 보내준 편지를 찢어버리고 돈까지 뺏어서 집에 채우던 그런 인간 말이다. 저는 시선을 최만식에게 고정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궁금해.
그 인간은 지금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지 두 다리 뻗고 잠은 자는지 말이야. 사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놈도 자식 낳고 잘 살 자격이 있을까요?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지은이의 표정도 굳어졌고 민우도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최만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마른 침만 삼키고 있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과거가 딸에게 들통날까봐 두려워서일까요? 그때 최만식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속이 좀 안 좋아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는 도망치듯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묵묵히 제 앞에 놓인 술잔을 비웠습니다. 독한 술이 목을 타고 넘어갔지만 30년 전 그 겨울밤의 추위만큼 쓰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후 저도 화장실을 간다는 핑계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 끝 화장실 입구에서 최만식이 벽을 짚고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등 뒤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최만식 병장님, 냉동만두는 맛있게 드셨습니까? 제 어머니 돈으로 사드신 거라 더 맛있으셨죠? 그가 비명을 지르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의 눈동자에 30년 전 벌벌 떨던 이등병 강진혁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화장실 앞 복도는 적막했습니다. 지나가는 종업원들의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그 좁은 공간에서 최만식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강진혁? 너 정말 성공했구나. 그가 쥐어짜듯 내뱉은 첫마디였습니다. 사과도 변명도 아닌 그 말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성공? 그래, 성공했지. 너 같은 놈한테 복수하려고 악착같이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돈으로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네. 우리 아들 민우 의사야.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내 딸이랑 결혼을 시켜? 제발 부탁이다. 우리 지은이는 아무것도 몰라. 내 과거, 내 못난 모습, 지은이한테는 말하지 말아줘. 그 아이는 내 전부야. 최만식이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매달렸습니다. 그 비굴한 모습이 역겨웠습니다. 군화발로 내 정강이를 차고 침을 뱉던 그 위풍당당하던 최만식은 어디 가고 늙고 병든 노인네만 남은 걸까요? 내 전부였던 어머니의 자존심은? 내가 찢어발긴 그 편지는? 넌 내 전부를 짓밟았어.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내 딸은 지켜달라고? 저는 그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최만식의 얼굴은 흑빛이었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지은이가 애써 밝은 목소리로 화제를 전환하려 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아니다. 그냥 체기가 좀 있어서 그래. 괜찮다. 최만식이 딸을 안심시키려 애쓰는 모습이 가소로웠습니다.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아빠가요.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이셔도 속은 정말 따뜻한 분이세요. 군대 계실 때도 후임들 엄청 챙기셨다고 자랑 많이 하셨거든요. 배고픈 후임들 몰래 건빵도 챙겨주시고 집안 형편 어려운 후임 있으면 휴가비도 보태주셨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후임들 건빵을 뺏어 먹고 휴가비는커녕 가난한 이등병의 어머니가 보낸 쌈짓돈을 갈취했던 인간인 딸 앞에서는 천사 같은 선임 행세를 했다니.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실감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에 모두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후임들 휴가비를 보태주셨다. 참 훌륭하시네요. 사돈. 저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최만식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돈, 혹시 기억하십니까? 1992년 12월 눈 많이 오던 날, 한 이등병의 어머니가 생선 팔아번 돈 5만 원을 보내주셨는데 그 돈을 뺏어서 회식했던 그 선임 말입니다. 그 선임도 본인이 후임들을 챙겼다고 생각했을까요? 지은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최만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옛날 얘기야. 내가 아는 어떤 악마 같은 놈 얘기지. 그런데 지은아, 내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 군인이셨다니 참 의외구나. 보통 그런 미담은 본인 입으로 잘 안 하는데 말이야. 제가 비꼬듯 말하자 민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오늘따라 왜 이러세요? 술 과하셨어요? 아들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민우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지은이도 마찬가지죠. 이 아이들의 행복을 내가 깨도 되는 걸까? 하지만 저 뻔뻔한 위선자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종업원이 후식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방문이 열렸고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최만식? 너 만식이 아니냐? 복도를 지나가던 중년 남성 무리가 열린 문틈으로 우리 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중 한 남자가 최만식을 알아보고 불쑥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라? 진짜 최만식이네. 야, 나 박철수야. 취사병 박철수. 너 여기서 뭐하냐? 와, 이게 몇 년 만이야. 운명의 장난은 가혹했습니다. 하필이면 같은 부대, 그것도 최만식의 비리를 낱낱이 알고 있는 취사병 박철수가 이곳에 나타난 것입니다. 최만식의 얼굴은 이제 공포를 넘어 절망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술에 거나하게 취해 목소리가 컸습니다. 야, 너 빚쟁이들 피해 다닌다더니 여기서 이러고 있냐? 야, 너 그때 기억나냐? 강진혁인가 그 이등병의 돈 뺏어서 우리한테 술 샀던 날. 그때 내가 그랬잖아. 없는 놈들 돈은 뺏는 게 임자다라고. 으하하.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진공 상태처럼 빨려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고 민우는 멍한 표정으로 저와 최만식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철수를 그리고 최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철수 병장님, 오랜만입니다. 제가 그 강진혁입니다. 박철수의 웃음소리가 딱 멈췄습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진혁이?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진실의 댐이 무너지기 직전, 거대한 물살이 터져나오기 일보 직전의 긴장감이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최만식은 식탁 아래로 고개를 떨구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저 아저씨가 하는 말이 무슨 소리야? 아빠가 아버님 돈을 뺏었다고?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 상견례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폭로전의 끝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제 아들 민우의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용자님, 3, 4챕터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목격자의 등장으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파국으로 치닫는 이 상황에서 주인공과 아들의 관계,
진혁이? 박철수의 입에서 제 이름이 튀어나오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상황 파악이 덜 된 박철수는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그제야 감지했습니다. 최만식은 고개를 쳐박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지은이는 하얗게 질린 채 입을 틀어막고 있었으니까요. 그게 내가 실수를 한 것 같네. 미안합니다. 네. 내가 취해서. 박철수는 뒷걸음질 치며 황급히 방문을 닫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가 뱉어놓은 진실의 파편들은 이미 우리 모두의 심장을 찔러대고 있었습니다. 아빠, 말해봐요. 저 아저씨 말이 사실이에요? 아빠가 아버님 돈을 뺏고 괴롭혔다는 게 정말이에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믿고 싶지 않은 현실에 대한 부정과 공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고 따뜻한 아빠로 알고 살았을 테니까요. 그 믿음이 무너지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최만식은 딸의 시선을 피하며 쥐어짜듯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은아, 그때는 군대라는 곳이 다 그랬어. 내가 잘못했다. 변명으로 시작해 자백으로 끝난 그의 말은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남의 부모님 돈을. 그것도 아버님, 어머님이 생선 팔아번 돈이라며. 지은이는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우가 다급히 지은이를 부축하려 했지만 지은이는 민우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이거 나 이 결혼 못해. 아니, 안 해. 내가 무슨 염치로. 흑흑. 지은이는 핸드백을 챙겨 들고 도망치듯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지은아, 기다려. 민우가 저를 원망 섞인 눈으로 한번 쏘아보고는 지은이를 뒤따라 나갔습니다. 방 안에는 저와 최만식 단둘만 남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돌고 돌아 마주한 복수의 순간 저는 통쾌할 줄 알았습니다. 저 인간이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비참하게 무너지는 꼴을 보면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리고 아팠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최만식은 식탁볼을 부여잡고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으흐흐흑.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내 딸, 내 불쌍한 지은이 어떡해.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갈비찜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사돈, 아니 최 병장님. 이제야 밥값이 좀 됩니까? 당신이 찢어버린 내 어머니 편지, 당신이 뺏어먹은 그 만두. 그게 다 당신 딸 눈에서 흐르는 피눈물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저는 대답 없는 그를 뒤로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최만식의 통곡 소리가 제 등 뒤에 칼처럼 꽂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민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그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마자 민우가 폭발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꼭 오늘이어야 했어요?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날이었잖아요. 민우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평생 제게 큰 소리 한 번 친 적 없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민우야, 너는 모른다. 저 인간이 나한테, 아니 돌아가신 내 할머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아버지가 군대에서 고생하신 거, 억울하게 당하신 거 다 안다고요. 하지만 지은이는요? 지은이가 무슨 죄가 있는데요? 아버지는 복수해서 시원하세요? 그래서 지금 행복하시냐고요. 민우는 거실 탁자에 놓인 화병을 집어 던졌습니다. 쨍그랑 산산조각 난 유리 파편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마치 우리 가족의 행복처럼 말이죠. 저 인간 딸이라서 싫으셨겠죠. 그래서 다 망치고 싶으셨겠죠. 축하드려요, 아버지. 아버지 뜻대로 다 박살났으니까. 저는요. 저는 이제 지은이 얼굴 어떻게 봐요? 평생 죄인처럼 살아야 하는데. 민우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고 잠가버렸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아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깨진 화병 조각들 사이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 발밑에는 30년 전의 원한이 아니라 아들의 난도질 당한 마음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꺼내 들고 물었습니다. 엄마, 나 잘한 거지? 저놈 혼내준 거 엄마도 속 시원하지? 하지만 사진 속 어머니는 슬픈 눈으로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마치 내 아들아, 왜 그랬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승리감은 온데간데였고 패배감보다 더 깊은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적막강산이었습니다. 민우는 병원에 휴가를 내고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차려놓은 밥은 그대로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저는 마치 죄인처럼 아들의 눈치를 보며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제가 이룩한 성공, 제가 가진 돈, 그 모든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뜻밖의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헬쑥해진 얼굴에 퉁퉁 부은 눈. 저는 황급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버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차가웠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지은이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와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민우가 선물했던 예물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우 씨랑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민우 씨 잘못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제 아빠가 아버님께 저지른 짓을 알고 나서 도저히 아버님 며느리로 살 자신이 없어요. 볼 때마다 죄송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아서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우 방문이 살짝 열리는 게 보였지만 민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빠가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녀가 내민 것은 누렇게 변색된 아주 오래된 편지 봉투였습니다. 겉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강진혁 이병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아빠가 쓰러지셨어요. 뇌출혈로.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뭐? 쓰러져? 저는 예상치 못한 소식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상견례 끝나고 집에 오셔서 술을 드시면서 밤새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유서처럼 이걸 써놓고 쓰러지셨어요. 발견이 늦어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네요. 지은이는 눈물을 꾹 참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빳빳한 5만 원권 지폐 한 장과 눈물 자국으로 얼룩진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진혁 이병. 아니 사돈어른. 내가 무슨 낯으로 이 글을 쓰겠나. 자네를 다시 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네. 평생을 도망치듯 살았어. 젊은 날 내가 저지른 극에만도 못한 짓들이 내 인생을 갉아먹는 것 같았지. 사업이 망하고 아내가 도망가고 빚더미에 앉을 때마다 생각했네. 아, 내가 그때 그 이병놈 돈을 뺏어서 천벌을 받는구나. 자네가 성공해서 나타났을 때 나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네. 하지만 내 딸 지은이, 그 아이만은 죄가 없네. 내가 쓰레기인 건 맞지만 지은이만은 자네 며느리로 받아주면 안 되겠나? 염치 없는 부탁인 거 아네. 여기 5만 원.
그때 내가 뺏은 돈이네. 이 돈 갚으려고 지갑 속에 10년 넘게 부적처럼 넣고 다녔어. 언젠가 자네를 만나면 무릎 꿇고 빌면서 돌려주려고. 그런데 막상 자네를 보니 무서워서 비겁해서 못 줬네. 강진혁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네. 부디 내 딸은 내 딸만은 행복하게 해주게. 편지를 읽는 제 손이 격하게 떨렸습니다. 10년 넘게 지갑에 넣고 다녔다는 5만 원. 꼬깃꼬깃해진 지폐에서 최만식의 지독한 후회와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잊고 산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았던 것입니다. 그때 방문이 활짝 열리고 민우가 뛰쳐나왔습니다. 지은아, 아버님이 쓰러지셨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민우는 맨발로 뛰어나와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이는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민우의 품에 무너졌습니다. 민우 씨, 우리 아빠, 어떡해. 아빠가 죽을 것 같아. 두 아이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의 구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짓은 그저 30년 전 최만식이 했던 짓과 똑같이, 아니, 더 잔인하게 누군가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내 아들과 미래의 며느리 가슴에 말입니다. 어머니가 생선 비린내를 풍기며 제게 쥐어주셨던 그 5만 원. 어머니는 그 돈으로 제가 군대에서 기죽지 않기를 바랐지, 그 돈 때문에 평생 원한을 품고 괴물이 되기를 바라진 않으셨을 겁니다. 탁자 위에 놓인 5만 원짜리 지폐가 제게 소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만해. 제발 그만해.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우야, 차키 챙겨라. 병원 가자. 네. 병원은 왜요? 민우가 눈물 젖은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사돈어른, 깨어나시라고 빌어야지. 내가 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흔들어서 깨워야겠다. 이렇게 비겁하게 도망가면 안 된다고 일어나서 나한테 제대로 사과하고 벌 받으라고 해야겠다. 제 말에 지은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원망인지 기대인지 모를 복잡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지갑을 열어 최만식의 편지와 그 5만 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는 엄마 아들답게 행동해 볼게. 한 번만 도와줘. 밖에는 30년 전 그날처럼 하얀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죽음의 문턱에 선 최만식을 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끊어져 버린 우리들의 인연을 다시 이을 수 있을지 마지막 기회가 눈보라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용자님, 5챕터와 6챕터가 완성되었습니다. 과거의 원한이 불러온 파국,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전해진 진심과 주인공의 뒤늦은 깨달음을 그렸습니다. 이제 모든 갈등을 매듭짓고 감동적인 화해와 새로운 미래를 여는 7챕터와 8챕터, 그리고 에필로그를 작성해 드릴까요? 병원의 복도는 차갑고 적막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간간히 들리는 의료진의 발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죠. 저는 민우와 지은이의 뒤를 따라 중환자실 면회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최만식의 모습은 상견례장에서 보았던 그 위선적인 모습조차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줄을 몸에 달고 기계의 힘을 빌려 겨우 숨을 몰아쉬고 있는 그저 작고 초라한 노인에 불과했죠. 30년입니다. 1992년에 그 혹독했던 겨울부터 지금까지 저는 최만식이라는 이름을 가슴속에 문신처럼 새기고 살았습니다.
그 문신은 때로는 저를 채찍질하는 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때로는 제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복수의 대상이 이렇게 무력하게 쓰러져 있는 것을 보니 허망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지은아, 민우야. 잠시만 나 혼자 있게 해다오. 제 요청에 두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복도 끝으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유리창 가까이 다가가 최만식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수천 번도 더 했던 말들이 입안을 맴돌았습니다. 이게 네 응보다. 네가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최 병장님, 당신 참 비겁하네.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렇게 가버리면 다 끝날 줄 알았습니까? 나한테 사과도 안 하고 내 어머니한테 지은 죄도 안 갚고 이렇게 도망치면 그만입니까? 네가 지은 죄는 네가 살아서 갚아야지. 우리 아들, 네 딸, 이 아이들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어디를 그렇게 편하게 가려고 그럽니까? 저는 주머니에서 최만식이 남긴 그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유리창에 그것을 갖다 대었습니다. 이 5만 원. 이거 가져가십시오. 이거 갚으려고 10년 넘게 품고 다녔다면서요. 그럼 직접 일어나서 나한테 줘야지. 내 눈을 똑바로 보고 그때 미안했다고, 그땐 내가 너무 어리고 못났었다고 말하면서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때였습니다. 기계음이 불규칙하게 울리더니 최만식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감겨있던 최만식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아주 천천히 눈이 떠졌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유리창 너머의 저를 발견했습니다. 최만식의 눈에 이슬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무언가 말을 하려 애썼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손이 떨리며 제 쪽을 향했습니다. 용서를 비는 것인지 아니면 제발 딸을 지켜달라는 마지막 부탁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간절한 손짓을 보는 순간 제 가슴 속에 단단하게 뭉쳐있던 얼음덩어리가 쩍 하고 갈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진혁아, 미워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 하는 거란다. 그 마음 품고 사는 게 네 살을 깎아먹는 거야. 환청처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생전에도 누구를 원망하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시장에서 사기를 당해도 그 사람도 오죽 급했으면 그랬겠니 하며 넘기시던 분이었죠. 그런 어머니가 지금 제 손을 잡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유리창을 짚었습니다. 최만식의 손과 제 손이 유리 한 장을 사이에 두고 마주 닿았습니다. 최만식, 당신을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 어머니의 평화를 위해서 나는 오늘 이 원한을 여기서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죽지 마십시오. 살아서 네 딸이 행복하게 사는 거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평생 미안해하며 사십시오. 그게 당신이 받아야 할 진짜 벌입니다. 최만식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조금은 평온해진 듯 보였습니다. 기계음이 다시 규칙적으로 돌아왔고 저는 긴 한숨과 함께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짓눌러왔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시원섭섭하다는 말로는 부족한 가슴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으면서도 따뜻한 기운이 차오르는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3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혹독한 겨울을 지나 생명이 움트는 봄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병원 뜰에는 노란 개나리가 수줍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죠. 최만식은 다행히 고비를 넘겼습니다.
비록 몸의 한쪽이 조금 불편해졌지만 꾸준한 재활 치료 덕분에 이제는 휠체어를 타고 산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오늘은 민우와 지은이의 결혼식이 있는 날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아니, 어쩌면 그 기막힌 사건 덕분에 더욱 단단해진 두 사람의 결실을 보는 날이죠. 예식장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는 제 얼굴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을 찾아갔을 때 지은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지은이가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아빠 살려주셔서, 그리고 용서해 주셔서요. 아니다, 지은아. 내가 우리 민우 곁에 있어줘서 내가 더 고맙구나. 이제 우리는 사돈이기 전에 가족 아니냐. 저는 지은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식장 한 구석 휠체어에 앉아 있는 최만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양복을 차려입고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최만식 씨, 오늘 기분 어떠십니까? 딸내미 시집 보내려니 눈물 좀 나시나요? 제 농담에 최만식이 어설프게 웃으며 더듬거리는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사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미안함이 가득했지만 예전의 그 비열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자, 이제 과거 얘기는 그만합시다. 여기 이 5만 원 기억하시죠? 이거 내가 오늘 지은이 축의금으로 낼 겁니다. 당신이 뺏었던 그 돈 결국 당신 딸한테 돌아가는 거니까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최만식이 줬던 그 낡은 5만 원권 지폐를 정성스럽게 흰 봉투에 담아 지은이의 이름으로 방명록에 올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30년간 엉켜있던 악연의 매듭이 풀리고 새로운 인연의 씨앗이 심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행진하는 두 사람 위로 화사한 조명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문득 예식장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인자하게 웃고 계신 제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진여가 잘했다. 참 잘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꿈속에서 최만식의 목소리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낡은 군화는 이미 오래전에 버려졌고 제 발에는 이제 아들이 선물해준 편안한 구두가 신겨져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는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사랑으로 그 상처를 극복했는지를 증명하는 훈장이 되었죠. 예식이 끝나고 사진을 찍는 시간, 저는 최만식의 휠체어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카메라 셔터가 터지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행복해지고 그 행복을 나누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1992년의 그 춥던 겨울은 이제 가고 제 인생에는 따뜻한 봄볕이 가득합니다. 에필로그. 지금까지 그 겨울 아버지의 낡은 군화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슴속에 응어리진 한을 품고 살아온 한 남자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 인생사 참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죠. 하지만 그 미움의 끝에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인공 강진혁 씨가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치유는 용서와 화해를 통해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에 묶여 오늘을 망치기보다는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나 더 큰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따뜻한 봄날의 햇살이 가득하기를 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더 감동적이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